임팩트 있게 오늘을 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IMF가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리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중기 성장 전망이라면서 성장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약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임기는 다음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로 수도권 4선 김학용 의원과 영남 3선 윤재옥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뒤늦은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지난 4일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가수 현미 씨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5일 동안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위원은 대한가수협회 감사 서수남 씨가 맡았고 조문은 오전 10시부터 가능합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IMF가 앞으로 5년 동안의 세계 경제 성장이 30여 년 만에 가장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금융 부문의 위협이 늘어난 것을 지목했는데요. 다만 아시아 신흥 경제는 성장 동력이 강화된다면서 올해 세계 성장의 절반이 인도와 중국에서 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앞으로 5년간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3년 만에 최저치로 최근 10년간 중기 경제 성장률 평균은 3.8%였습니다. Global growth for the next 5 years to remain around 3%. This is our lowest medium-term growth forecast since 1990. 다음 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실릴 올해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밝지 않습니다. Economic activity is slowing down in 90% of advanced economies. IMF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난제로 인플레이션과 금융 부문의 압박을 꼽았습니다. All central banks have to stay the course. But they have to stay the course in a much more difficult, more complex environment. 하지만 아시아 신흥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강한 만큼 올해 세계 성장의 절반이 인도와 중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임기는 다음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로 수도권 4선 김학용 의원과 영남 3선 윤재옥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당 내에선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 대결 구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도 안성을 지역구로 둔 4선 김학용 의원은 영남 출신 김기현 대표와 발맞춰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영남권 당대표와 수도권 원내 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으로 수도권에서 선봉의 역할을 대구 달서의리 지역구인 3선 윤재옥 의원은 지역 안배보다 능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승리는 지역 안배가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결과물입니다. 두 후보 모두 친윤계 인사로 분류되고 뚜렷한 대세론이 나오지 않는 만큼 1시간 동안 진행될 합동토론회에서 의원들 표심을 잡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새 원내대표는 곧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을 풀어나가야 하는 만큼 대야 협상력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함께 손발을 맞출 새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지난달 8일 김 대표가 취임한 지 딱 한 달 만인데요. 김기현 후가 비로소 제대로 된 진영을 갖추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 김기현 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출범 한 달 성적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가 취임하고 딱 4일 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의 예배에 참석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데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인한 발언으로 5.18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미국에 가서는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이 지나선 4.3 기념일은 3.1절과 광복절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연속으로 3번이나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사서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설화는 김 최고위원뿐만은 아니었죠.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인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밥 한 공기를 다 비우자는 대안을 내놔서 많은 국민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나온 말도 아니고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면서 밥이 칼로리가 낮다는 나름의 근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의 잇따른 설화에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리스크가 심각하다, 조 최고위원의 논리대로라며 먹방 유튜버인 쯔양이 당대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양곡법을 희화했다라면서 한마디로 혀를 차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다 못한 김기현 대표 어제 기강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무리를 빚으면 벌점을 주겠다. 즉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시사한 건데요. 하지만 김 대표가 진작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김 대표 취임 한 달 동안 국민들의 뇌리에 남은 건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밖에는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지난 5일 치러진 재보선에선 국민의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고 특히 김 대표로서는 뼈아픈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기사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5 재보궐선거 중 울산에서 열린 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완패했습니다. 울산시 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61.9% 득표율로 당선됐고 울산시 남구의원은 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50.6% 득표율로 여당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울산은 6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5곳이 여당 의원인데다 김기현 대표가 시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울산시장과 구청장 4개를 싹쓸이했을 정도로 여당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인 전주울 재선거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39%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진보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21대 국회에 첫 입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8%의 득표율로 5위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을 냈는데 지난 대선 윤 대통령 득표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당 지도부는 당협위원장이면서도 출마를 하지 않은 정은천 의원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전주월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북도당에 대한 그동안의 실태 조사가 있었고 김기현 대표는 청주시의원 선거에서는 이겼다고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울산 시민이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고 자평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한 달 만에 위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기현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이 김기현 대표가 이제 최근 당 지도부에 잇따른 설화 논란에 엄중하게 경고를 내린 것 같은데, 자, 이게 뭐 지금 최근 여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서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당이 지금 심각하게 국민의힘이 재보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 그리고 그 앞에서 있었던 게 다 중첩되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 정말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우선 첫째로는 정당 지지율이 지금 좀 뭐 거의 벌어졌다가 민주당을 앞서 있다가 거의 똑같아졌다는 대목 하나. 두 번째는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전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공격했던 욕설까지 퍼부었던 안혜욱 후보한테도 우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졌다는 사실 하나. 예. 두 번째 울산에서 그것도 이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한 울산 남구의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1대1로 붙었는데 거기서 졌다는 사실. 그 전 수치도 그 울산 남구라는데 원래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58%를 득표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민주당 구의원을 내줬다는 이런 지점은 뭘 의미하느냐. 흔히 하는 말로 뭐랄까 이게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다. 뭐 조짐이 안 좋다. 그래서 당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이고 당 대표와 구성원들이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물론 뭐 울산 선거도 선거지만 야당에 대한 지지율,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정확하게 지금 리얼미터 조사하고 갤럽 조사하고는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리얼미터는 사이가 좀 많이 벌어진 거고 갤럽 조사는 좀 비등비등하게 예. 붙게 됐어요. 오차범위 안에 있죠. 조금 격차가 있다가 이제 비등비등하게 돼서 예. 약간 앞서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이제 좋게만 계속 갈 수 없는 이유가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예. 언젠가 또 터져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한테 민주당한테 좋은 사인도 있지만은 국힘당이 너무나 못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상식 이하로 못하는 대목인데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 5.18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 보인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국힘당의 서진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노정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예. 전주 재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얻은 성적을 보면 호남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서운함, 그리고 진심을 알게 된 데 따른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반사 이익으로 가져가지 않고 민주당의 아이덴티티 내지는 상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설화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충무일인데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한 발언도 제주도민들에게 용서를 빌었던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실언이 나올 때마다 사실 뭐 김기현 대표가 경고를 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화가 이어진 것을 두고 뭐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외부에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왜 저런 소리가 계속 나올까요? 당내에서 일반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와는 기조가 다른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 당권 선거 때 당원 100%로 해놓으니까 마음이 안이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지지층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도부가 익숙해져 있다. 최고위원들도. 그러니까 저는 안희한 태도가 나오고 안희한 태도가 나오다 보니까 웰빙 정당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김기현 대표를 쳐다보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라는 리더십 위기론이 나오는 거다. 예. 그 대목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당이 일체가 돼버렸잖아요. 일체. 그러니까 이전에 좀 떨어져 있으면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 되는데 지금은 누구 탓도 못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뭐 그 동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방안을 당에서 적어도 정책에 관한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주도하는 정책 주도성으로 대통령실을 끌고 가나 정부를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 예. 당이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김기현 대표가 어제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0명 가까이 이제 줄이는 논의를 하자. 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자, 민주당 반응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3명 줄이기도 어려울 거래요. 예, 그렇겠죠. 이게 항상 지금 선거 때가 되면은 1년 전부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성공한 예가 사실은 16대 한 번 딱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IMF가 있어가지고 예. 정수를 줄이는 데 대해서 뭐라고 시비를 걸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는데요. 지역구를 줄이는 것도 엄청 어렵지만요. 지금 현재 비례대표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예. 비례대표를 지금 왕창 줄이지 않으면 김기현 대표의 저 제안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왕창 줄이고 그게 가능한데 지금 10%를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바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논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덜썩 이렇게 던져버리면 예. 논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 진위가 의심스럽고요. 지역구 3명 세 군데 줄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례대표를 30석 가까이 줄인다는 거 아마 전원위원회에서 제의하는 순간 쳐다보는 의원들이 거의 여야를 막론하고 없다고 봐야 되고요. 자당도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당내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30명 가까이 줄이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국회의원 숫자에 관한 국민들의 상당수는 많은 분들은 줄여야 된다. 특권이 많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당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특권 내려놓기에 하나로 야당보다 먼저 이런 쇄신 경쟁에서 치고 나가자는 생각을 했음직하다. 배경은 거기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전원이 해부되어 있는 선거개혁 법안 가운데 적어도 의원 정수 논쟁에 좀 불신을 땡길 수 있다. 그러니까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더 줄여야 된다, 줄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논쟁의 초점을 이동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저희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 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셔서 많이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바로 그 법이 최강욱 의원이 발의했었던 소위 말하는 윤석열 방지법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고요. 최근에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실에서 그 의견을 다시 요청해서 검토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탄희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 하다가 그만두시고 얼마 있다 국회의원 하신 분이시네요. 예. 자, 뭐 한 장관은 이 법안은 윤석열 방지법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 의견을 요구했던 의원이 이제 이탄희 의원. 판사하다가 그만두시고 온 사람이다. 온 의원이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낸 게 2020년 12월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청법을 고쳐서 검사가 퇴임한 이후에 1년 동안은 공직을 못 맡도록 하자는 건데 그때부터 말이 많았던 게 이게 왜 그러냐.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대선 나올 거라고 소문이 나오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못 나오게 하자. 그래서 윤석열 제한법이었죠. 제한법.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 이탄희 의원이 다시 한번 그 법무부의 의견을 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 담임권, 피선거권 이런 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잉 입법에다가 위헌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충분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생각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제 한 장관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자, 이 한 장관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이제 출마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 뒤늦게 검사 출마 제한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자, 이게 뭔가 속뜻이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2020년 말 21년 초에 정리가 좀 끝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탄희 의원이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면서 다시 불이 붙고 사람들을 지금 기억을 되살리게 한 건데요. 예. 이 얘기를 지금 살려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 출마설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것도 저는 뭐 불필요한 얘기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거냐 아니냐는 지금 결정할 문제가 물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거 규정에 따르면 장관 임기 뭐 장관이 될지 개각이 있으면 또 어디로 옮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연말 연시에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논의해야 될 아무 실익도 없고 계기도 없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한 장관 출마 여부는 지금 한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직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아주 의례적인 얘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지금 속내는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출마설과 아니면은 다른 장관이나 총리를 하는 안을 놓고 전략을 하는 사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고민에 끝나는 지점은 연말연시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한동훈 장관 비롯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의 출마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요. 일어날 징후도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다음 선거에서 그렇게 뭐 민주당 좋으라고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멀쩡히 잘 행정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자꾸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00% 나옵니까? 민주당은 좀 두렵습니까? 그 총선만 오히려 나오면 땡큐죠.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 지역구로 나온다 이래도 땡큐예요? 그러면 전 땡큐입니다. 진짜 나와주세요. 한동훈 장관이 꼭 나와주시고요. 단원 을인데요. 지역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와도 저는 걱정 없습니다. 자, 뭐 내년 총선 실무를 다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한 장관의 출마설은 물론 이른바 검사 공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윤 대통령 측근들에서 이제 보면은 대거 공천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엔 검찰 출신들이 특히 많이 국힘의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 주장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퍼뜨린 측면이 무슨 있다. 예. 이 정부가 검찰 정부다라는 사실을 이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다. 다만 측근 공천설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와 눈빛만 봐도 아는 아니면 기맥이 맞는 정치 신진들을 국회의원을 시켜서 국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는 욕심은 생각은 뭐 뚜렷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러면 검찰만 되는 거냐 변호사 출신이 있느냐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재계, 경제계, 과학기술계, 문화체육 예술계, 여성계 이렇게 따진다면 검찰 출신들이 너무 포진이 많으면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이 공격 지짐을 준단 말이에요. 민주당 조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기우에 불과할 거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검사 출신의 대거 공천은.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듣기로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네. 대표가 내일 귀국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갑자기 귀국하게 된 것은 장인상을 당하셨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귀국하는 거고요. 원래 귀국 일정은 6월입니다. 네. 6월 하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장인상을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국내에 지금 귀국하는 일정은 현재 지금 티켓팅이 바로 됐기 때문에 예. 내일 아침에 국내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대안으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예정이었지만 그래도 빨리 이제 어쩌게 됐든 빨리 귀국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정치 일정을 좀 소화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장인상 치르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일정이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귀로의 또 강연 일정이 유럽에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정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잠깐 장인상 치르기 위해서 귀국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인상을 잠깐 치르기 위해 귀국하는 거라도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그렇게 썩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우리 말씀대로라면 장인상 때문에 오시기 뭐 더 입국 귀국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상가라든지 여기에서 오가는 대화, 오가는 면면들 이런 것은 뉴스의 짧게라면 중심에 정치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민주당 진영이나 지지자층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게 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누군가 선친의 묘소를 파헤치고 글자가 적힌 돌까지 묻었다면서 이 주술을 통한 저주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죠. 자, 경찰이 수사까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대표의 문중 관계자들이 이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부모님 묘소 주변이 파헤쳐져 구덩이가 생겼고 구덩이 속엔 생, 명, 기라는 한자가 적힌 돌이 보입니다. 이 대표는 누군가 흙주술로 무덤에 혀를 막고 후손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주장했고 당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주술적 테러라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주술적 의미로 보입니다. 패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 대표와 같은 경주이씨 문중인 이모 씨가 이 대표에게 기를 넣어주기 위해 묻어둔 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형문화재이자 풍수지리 전문가인 이 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3일 전 종친들과 함께 이 대표를 돕는 의미로 돌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날생자하고 발걸이 명자하고 기운기자 이 세 글자가 기운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축원적 의미거든요. 당시 이 대표가 대선 패배 후 고전하고 있어 응원의 의미도 담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가 사진을 공개한 당시 세 글자 중 한 글자를 죽일 살자라고 했는데 살, 명, 생이라는 글자, 저주의 글자까지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 정 의원 주장과 다른 기운 기자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는 둘 다 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모님의 묘소를 훼손하는 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선 안 된다며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은 선처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어제 오후 8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전과 광주, 충남, 전북, 전남에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이 발령됐습니다. 이곳 5개 지역에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등이 제한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좋지 않고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구로구 길가의 폐지 더미에서 실탄 6발이 발견됐습니다.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인근을 지나던 폐지 수십 쌍이 쓰레기장에서 박스를 정리하던 중 손가락 길이 실탄 6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군부대와 함께 실탄 6발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세입자들도 무주택자로 인정돼 생애 최초 등 특별 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 화곡동에 2억 원대 빌라를 전셋집으로 얻은 20대 박모 씨. 집주인은 천여 채의 주택을 소유했던 빌라왕 김모 씨였습니다. 박 씨는 결국 전세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방법을 택했고 이후 유주택자로 인정돼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청약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청약 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앞으로는 박 씨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5년에 낙찰주택 3년 보유 시 무주택 8년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다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빈틈은 여전합니다. 앞서 정부는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한도를 올렸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2월까지 전세 계약이 유지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이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다 치밀하고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건데 조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조민 씨는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양대 표창장이 입시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단도 입시 때 기재한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기재한 일부 경력이나 표창장이 허위라는 것이 이미 어머니 정겸신 전 교수 형사재판에서 밝혀졌고 또 조 씨가 받을 불이익이 공정성 등 공익적 가치보다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의전원 입학 취소와 함께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조 씨 변호인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데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이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한 건데, 자, 어떤 부분이 이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지금 뭐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뭐 보도되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한 판단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걸 보면 그 조국 그 원고 쪽이 조민 쪽이 이 행정소송 부산 의전원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소송상 전략 주장하는 전략을 좀 바꿨던 것 같으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양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고 표창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그 두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 다른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조국 전 장관 재판 이런 데서 이제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접고 이제 이 절차적 하자 부분을 좀 주로 다루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량권의 일탈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저께 나온 건데 주로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전원 그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때하고 그다음에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한 때하고 2년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각종 절차를 다 밟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량권의 일탈이냐. 그러니까 이 부산대 의전원이 이것을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이 있는데 이걸 그 재량권을 넘어서 취소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공익적인 필요가 크다. 그런 이제 차원에서 재량권의 일탈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재판부에서 이제 조민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공정성, 공익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사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부산대에서 조민 씨를 향해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원고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측은 두 가지를 다투게 됩니다. 짚어주신 대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이 어떤 징계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 없다라고 내린 거고요. 그렇다면 부산대학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가? 그러니까 입시 요강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내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부정입학으로 판단을 받는 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입시 행정의 어떤 공정성과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너무나 크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조민 씨의 손을 들어줬을 텐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죠. 의전원은 의사가 되기 위한 필요 최소한 요건입니다.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불이익을 감내하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이 담보해내야 되는 공익성, 사회적인 책임감, 허위 서류를 낸 부분이 용인될 수 없다라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그 초미의 관심이었던 표창장 여부. 자,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영향을 미쳤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산대 의전원에 이제 조민 씨가 제출한 서류 중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동양대학교 봉사활동 표창장, 그다음에 공주대하고 키스트의 인턴 확인서, 인턴 증명서, 그 서류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른 재판에서 이미 그 이른바 그 7대 스펙이라는 것이 전부 다 허위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 7대 스펙 중에 이제 3개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이 됐던 건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동양대 표창장이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경심 씨 재판에서 그 아들한테 준 표창장의 직인을 엄마가 위조를 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표창장 양식도 다른 사람들한테 준 표창장 양식하고는 달리 주민번호가 거기에 기재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허위다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인정이 되니까 조민 씨 쪽에서 그거는 뭐 별 입시 결과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민 씨의 성적하고 탈락자 중에 제일 고득점자의 점수 차이가 1점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양대 표창장과 이 공주대 키스트 이런 인턴 확인서 같은 게 없었다면 1점 정도의 점수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조민 씨의 주장이 이제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일단 조민 씨 측은 어제 1심 판결 이후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항소에서 이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높다라고 하긴 어렵지만요. 열려 있다고는 봐야죠. 분명히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 쟁점은 그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민 씨는 본인이 당사자 신문은 굉장히 이런 행정소송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요. 근데 본인이 나와서 동양대 표창장을 내가 내지 않았더라도 나는 합격했다.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서는 넘치기도 했다.
점수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동양대 표창장이라는 건 이제 의사의 직무와는 좀 무관한 표창장으로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분명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런 입학 취소 처분이란 걸 내린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걸 법리적인 주장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의전원이 뭐 입학 취소 처분이 맞다고 나왔으니까 관심은 지금 조민 씨가 의사 신분 아닙니까? 과연 이 의사 면허가 어떻게 될까가 이제 관심인데 이 의전원의 입학이 완전 취소가 된다면 의사 면허도 취소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의전원 안 나온 사람이 의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전원 경력이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그 의전원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의사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던 것인데 그 전제가 다 무너져 버리면 의사 면허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금 이제 이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에 이 확정이 되면 뭐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조민 씨가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2심 그다음에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 이게 앞으로 벌써 지금 1년이 지난 거예요. 1심만 해도. 근데 그 동안에 의사 면허가 그러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민 씨가 지금 뭐 자기 페이스북에서도 그 돈을 벌진 않겠지만 의사 면허를 가지고 봉사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활동을 계속 한다는 소리잖아요. 의료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보니까 뭐 무의촌 같은 데서 봉사를 하겠다. 무의촌에 있는 그런 환자들은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막 가서 진료해도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을 어쨌든 1심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른 유사 소송이 벌써 정경심 씨가 1심, 2심, 3심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벌써 재판 받았고 법원이 여러 차례 확인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충분히 저는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신속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조국 쪽에서 소송을 하겠죠. 소송을 하더라도 저는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나지 않았고 그 기간까지는 어쨌든 의사 면허를 가지고 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민 씨도 뭐 어저께 SNS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법적으로 조민 씨만 특별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확정이 되기 이전까지는요.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서도 판결 확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민 씨도 아마 마음의 정리를 좀 하지 않았나라는 단초가 보입니다. 본인의 SNS에 의사 면허가 있는 동안 이제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라는 좀 단서를 붙였다는 건 이게 항소심에서도 1심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둔 입장을 좀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일 별세한 가수 현미 씨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엄수됩니다. 빈소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욱 기자, 빈소가 마련됐다고요? 저는 지금 이 고 현미 씨의 빈소가 마련된 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는 장례 절차가 준비 중인 상황이라 한산한 모습입니다. 고인의 장례는 오는 11일까지 5일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엄수됩니다. 대한가수협회는 가요계의 큰 별인 고인께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자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60년 넘게 노래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 가요계에 굵직한 획을 남겼습니다. 1938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나 1957년 미팔군 무대에서 가수로 데뷔한 고인은 첫 앨범에 실린 밤안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떠날 때는 말없이 몽땅 내 사랑, 이산가족의 아픔을 노래한 보고 싶은 얼굴까지 연이어 히트곡을 내놓으면서 60년대를 대표하는 국민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힘있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66년을 쉼없이 노래하며 최근까지도 방송과 공연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고인은 지난 4일 서울 이촌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갑작스러운 부고에 국내 가요계도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고인의 발인은 11일 오전 10시 엄수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지난 4일 별세한 원조 디바 고 현미 씨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5일 동안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네, 관련 내용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뭐 일반인들도 조문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제 5일장으로 치러지는 대한가수협회장. 자,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그 이자연 선생님이 지금 대한가수협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현미 선생님이 가요계의 큰 별이죠. 정말 한 획을 그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별이 떨어졌지만 정말 떨어진 게 아니라 큰 밤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겠다. 그래서 현미 선생님의 불멸의 작품을 영원히 남기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 5일장을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서수남 가수님께서 감사를 맡고 계셔서 전체 장례위원회가 돼서 5일장을 치른다고 합니다. 네, 현미 씨 뭐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1960년에서 70년대를 풍미한 스타입니다. 그렇고 뭐 실향민 1세대 가수로 통하기도 하시고요. 미팔군 부대에서 가수 생활을 시작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38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는데요. 1사 후퇴 때 그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어서 두 여동생은 네. 이제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데 지난 2000년도에 이제 그 이산가족에서 만나는 장면이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 슬픔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그 미팔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덕성여대 무용과에서 고전 무용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칼춤을 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타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전통 가요가 있었다면 예. 그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약간 팝풍의 이런 목소리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예. 자, 이 현미 씨의 음악 인생에서 이 작곡가 고 이봉조 선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대표적인 히트곡으로 미국 가수 넷 킹 콜의 노래를 편곡한 밤안개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안개 그 옛님을 찾아주려나 가로등여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나는 지금 뭐 들으신 밤안개 굉장히 네. 목소리가 또 허스키하시네요. 굉장히 네, 허스키하신데. 근데 저 연세에 저렇게 목소리가 네. 힘이 찰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지금 아직도 저는 약간 믿기지가 않아서 선생님 안 계시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뭐 다 그리고 밤안개 뭐 히트곡 네. 전부 다 이봉조 선생님 작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는 그 미국 가수 넷 킹 콜의 노래를 이제 현미 선생님이 이제 한국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바꾸고 예. 이봉조 선생님 편곡을 해서 우리 식으로 조금 네. 바꾼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그 이후에 그 김기덕 감독이 연출한 신성일 엄앵란 주연의 그 떠날 때는 말없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주제곡도 불러서 정말 예. 메가 히트를 했습니다. 네. 1960년대에 아마 패티김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과 함께 그 시대를 풍미한 정말 대표적인 여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미 씨, 뭐 남편인 작곡가 고 이봉주 선생과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기도 했지만 두 분의 러브 스토리도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분 덕분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스타가 돼서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늘 나의 은인이요, 스승이요, 애인이요, 남편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이봉조 선생님이 그때 눈 새카맣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친절해요. 추록을 타면은 겨울에 추운 겨울에 추록을 타면은 자기가 자기 양말 벗어서 내 발에 막 신겨주고 그렇게 날 챙겨요. 연애를 지속하게 했어요. 매일 밤이니까 매일 만났으니까.
네, 이봉조 선생이 뭐 자신의 은인이자 스승이자 애인이자 남편이라는 현미 씨의 표현 들으면서 정말 지독하게 연애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이봉조 선생님은 아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또 미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사, 작곡 능력도 뛰어나시고 그 트럼펫도 좀 잘 부르시고 이제 음악가적인 기질이 아주 뛰어나신데 네. 그 이제 3년 뜨겁게 연애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 다 살고 계시고 그분들이 오시느라고 장례 정차가 좀 늦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이봉조 선생님이 워낙 그 가수의 길을 이끌어 주시긴 하셨지만 또 알고 보니까는 이제 원래 부인이 계셨다는 거를 알고 나서 이제 현민 선생님이 좀 그런 헤어짐의 과정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현미 선생님이 이제 올해로 이제 데뷔 66주년을 맞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한국 현대사를 거쳐온 전설의 디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한국 음악사 가요계에 상당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팔군 라이브 무대 같은 거를 이런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큰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트로트, 전통가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할 때 그 한명숙 씨, 노란 샤스 사나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희조 선생님, 화숙생으로 유명한 그런 분들과 함께 미국식 스탠더드 팝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장르를 만드는 거죠. 한국식 그런 약간 재즈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사실은 아까도 보셨지만 자서전에서도 밝혔었고 그런 저희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도 이제 2번이나 나오셨는데 정말 80, 90이 돼도 목소리가 이제 끊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노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너무너무 정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디바 현미 씨, 지난 2017년에 80세 기념 신곡을 발표하면서 노익장을 가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잠시 노래 감상해 보시죠. 가는 세월도 먹는 나이도 나 혼자면 외롭겠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간다면 사는 게 재미가 있어. 사는 건 멋진 일이야.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끄떡 없어.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끄떡 없어. 자나깨나 너희들 잘 되기를 빌고 있어. 원조 디바로서 뭐 별세 하루 전까지도 무료 효도 콘서트를 하실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셨던 분인데 연예계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60년직이시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성일 엄앵란 주연의 노래 주제가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엄앵란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큰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하셔서 엄앵란 선생님께서는 정말 팔이 떨어진 기분으로 아마 정말 심장이 멎은 기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추모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 자체가 아까 노래도 들으셨지만 정말 나를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노래로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되게 즐거운 트로트로 또 이제 장르를 또 바꾸셔가지고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품으시면서 정말 많은 후배들한테 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현미 씨 장례식은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중앙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열리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거죠? 예, 조문을 이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마 정말 현미 선생님이 기억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말 행렬이 굉장히 오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어서 그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추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셨지 무료 자선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노래 교실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시간 반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때가 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아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찾은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시 주석의 발언을 환영했습니다. It was interesting to hear that President Xi reiterated his willingness to speak when conditions and time are right. I think this is a positive element. 시 주석은 지난달 21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지난해 2월 전쟁이 발발한 이후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러시아에 어떤 살상 무기도 지원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시로 자리를 옮겨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젯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불꽃쇼가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2일 입국해서 현지 실사를 진행 중인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어제 부산에서 마지막 일정을 보냈는데요. 부산이 보여준 피날레는 밤바다 위의 불꽃쇼였습니다. 그 현장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8만 발의 불꽃이 부산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린 불꽃쇼에는 실사단 8명도 참석해서 엑스포 불꽃쇼를 관람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웨이브 불꽃과 나이아가라 폭포 등 화려한 불꽃이 30분간 장관을 이뤘는데요.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서 어젯밤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부산 시민을 포함해 75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화려한 사진을 보니 불꽃쇼를 관람한 실사단도 큰 인상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실사단을 맞이하는 부산 시민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슈페이트 실사단장이 기자회견에서 부산 시민들의 열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4일 실사단이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던 순간인데요. 부산역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보고 실사단은 마치 팝스타가 된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국빈급 대우를 하며 실사단에게 감동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현장 실사를 마친 실사단은 오늘 출국할 예정이고 개최지는 오는 11월 171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 시민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잘 전달돼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네, 비가 그치고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15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중부와 호남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안전 운전하셔야겠고요.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광주와 호남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는 마스크 하나씩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호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 대구 1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또다시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